코스닥이 강한 하루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 넘는, 훌쩍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또 보시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과연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인 건지 오늘장 이 움직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 보면서 종목으로 압축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정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시적인 것 한번 짚어볼게요. 금리 인하 수혜주가 오늘장 움직이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면서 전략을 세울지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오늘장의 2차전 지주,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코스닥이 강하잖아요. 정말 그들의 상승 배경을 이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 때문이다. 그로 인한 수급이 유입돼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만큼 올해 상반기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2차 전지 이다 보니까 좀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그런 관련된 뉴스에 따라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측면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20일 이후에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억이 될지 아니면 5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에서는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이번 주는 그에 대한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빠르게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기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상 2차 전지주들의 좀 배경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도 있지만 11월 달에 자동차와 관련한 수출 데이터가 다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2차 전지 쪽의 데이터도 좋아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서히 이제 그런 데이터도 생각보다 한 8월, 6월 달부터 그동안 이제 양극재 판가나 리튬 네. 가격이 빠지면서 이런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는 영향이 좀 나오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가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대출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나 그럼 내년 3월에 금리가 조금 빠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대출을 빌려서 차를 살래. 나는 이제 그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빠르게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2025년부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땡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밸류를 시장에서는 내년에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로 시장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전기차 둔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둔화가 다시 한번 또 이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양도세 기준 완화되나요? 그럼 2차 전지 날아가나요? 금리 인하로 다시 차 사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방금 들어보면은 일단 1차원적인 상승 배경은 수급,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우리가 2차 전지를 안심하게 잃은 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에서 또다시 대선에서 승리를 잡는다면 IRA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에도 2차 전지를 포함한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급을 보고 2차 전지 사도 되는 거야? 양도세 기준 완화 이슈 믿어봐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왜 이렇게 깁니까? 원래 질문은 네. 짧고 간결하게. 너무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양도세 기준 완화 가지고 너무 올인할 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급을요? 이거는 어차피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주 고생했으면 그 다음부터 또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대로 갔을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코스닥이 왜 오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코스피보다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괴리감을 좀 좁힐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뭔가 하나 던져지다 보니까 같이 반응이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괜히 양도세, 물론 이거 국민과의 공약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네. 잘했죠. 잘했어요. 네. 네.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지. 이게 모든 게 주가 돼서 판단을 하게 되면 큰 시장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조금 흔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제가 자꾸 또 양도세 완화 때문에 수급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업황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된 업황을 봤을 때 가장 강조 많이 드린 게 P와 Q를 개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Q는 아직까지 뭐 재고가 한 2배 쌓였다. 뭐 북미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가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소진될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IRA 법안이 기존에 먼저 어떤 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 지급하던 게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3과 동시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싸 보이겠죠. 이런 변화 때문에 어떤 빠르게 재고 소진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게다가 또 P란 부분들도 일단 반등하지 않습니까? 네. 탄산 리튬 가격 반등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를 대표하는 주가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변화들이 같이 맞춰지면서 움직이는 기조로 봤을 때는 일단 고개를 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이번 주 가게 되면 또 단석유형 DS 단석이라고 네. 예, 상장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2차 전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혹시나 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또 기대감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빠지지 않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쪽과 함께 또 전기차 쪽에서 들어가는 LS 머티리얼즈 뭐 네. 이런 쪽들 그 굵직한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자. 네, 이상입니다. 단석유형 이야기 잘 꺼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게 에코프로 머티와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예요.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와 시총 밸류를 따져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싸 보인다. 그래서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주시는데 왜 헛웃음하세요? 아니 배 아파서. 예. 그런 논리는 좀 적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더 나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도 마찬가지죠. 네. 이 두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이렇게 올라가게 됐으면 바로 코스피 200 진입,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MSCI 편입까지도 나오는 이런 배경의 어떤 선취매적인 흐름들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가 싸 보인다보다 가장 막내가 이제 힘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막내를 보고 형님들이 움직이느냐라는 쪽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종목 하나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일단 수급적인 효과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 기대를 걸 만한 요인, 내가 길게 볼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와 달리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의 바람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느낌이잖아요. 이 금리 인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수혜주를 내년을 위해 공략하는 게 좋은 건지 단기, 중기, 장기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적절할까요?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네. 무조건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해서 나 콘솔주 사볼래라는 좀 접근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봐야 된다. 네, 펀더멘탈도 봐야 된다. 네. 그게 더 강하게 시장을 움직이게 할 거다. 낙폭 과대라서 낙폭 과대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낙폭 과대인데 금리 인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크게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섹터의 변화가 크게 변화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김민수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아니,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이제 카메라 받으셨으니까 네.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제 첫 번째로 수혜 받을 거는 당연히 저는 제약바이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결국에는 사실 자금 조달 이슈, 유상증자나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시비 발행이나 이런 관련 이슈가 제일 많은 게 바이오 업종이고, 실제로 지금 이게 예년 몇 년 전과 다르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대부분 지금 인상 3상 이상까지 올라온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인상 3상만 진행하더라도 거의 몇 천억이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임상 자금의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자금이 모자라니까 기술 이전에까지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파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 업체들은 특히 유약량의 렉나자도 있고, 물론 아토피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스텐 바이오텍, 그리고 이런 인상 3상을 마무리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약 개발을 준비해왔던 아니면은 이제 팔고 있는 뭐 SK 바이오팜이나 SK 이노엔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역할이 내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그럼 두 분은 지금 시장의 변화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 수혜주로 꼽았을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았을까요? 보시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금리 인하 수혜주를 주목해 보겠다라고 선택했고요. 김민수 대표는 뷰노, TFE,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화진 과장은 SK바이오팜과 CS윈드, 포스코 홀딩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분야가 조금씩 좀 다른데 김민수 대표님은 금리 인하 수혜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중에서 저 세 개를 고르신 기준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이게 저게 다 짬뽕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성장을 했었을 때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얼만큼 잘 맞춰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약간 AI 의료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핫했던 쪽이 비만 치료제였죠. 내년엔 알츠하이머입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가 주도를 하면서 나오는 도메미납 이쪽이 성과를 내기 시작할 걸로, FDA 승인을 받기 시작할 걸로 보는데, 알츠하이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치매 1단계부터 6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보통 3단계 전 너무 길게 되니까 단계를 증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업체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뇌를 또 담당하는 뷰노의 역할이 딥브레인이죠. 이쪽이 성과를 내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FDA 승인까지 받는다. 아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TFE는 HBM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도세 기준 때문에 수혜를 받는 쪽을 2차전지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HBM 관련된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던 만큼 네. 이쪽도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성장이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확인된다. 그러면 밸류를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중에 소켓 쪽에 TFE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잘 갑니다. 그 뒤를 아마 쫓아갈 만한데, 그게 뭐 양도세 이슈나 아니면 또 그동안 보여줬던 로봇 관련된 쪽에 삼성 쪽의 전략들이 이번에 CES 2024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기지개를 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뷰노와 TFE,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HBM 수혜가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탑픽은 뷰노를 선택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3.38% 오름세 41,3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이 뷰노가 오버행 논란이 좀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네이버에 오버행을 치면요, 오버행 다음에 연관 검색어로 뷰노가 같이 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궁금은 한데, 이 오버행 물량 때문에 혹시나 지수가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네,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물량 나오는 게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오버행 나오니까 그날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겠죠. 네, 그러면서 소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전에 투자했던 VC 같은 경우도 네. 회사 괜찮습니다. 안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지 않는 물량도 있게 되면 거의 나올 물량 없다 그러면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일단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은 FDA 승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 또 상반기 중에는 거의 두 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직전 고점 때 5만 원대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인데, 네. 이 부분 이제 오버행 이슈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안착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6만 원 정도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기준에서 조금 더 흔들리는 가격대, 약간 지난 저점대죠. 한 36,500원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뷰노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7,000원.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라던가 회사 매력도가 있기에 그 물량을 소화하려는 또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화진 과장의 탑3를 보면은 정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각각의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로봇은 좀 빠지긴 했는데 로봇도 포함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뭐 SK 바이오팜, 물론 지금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북미 쪽에 사실 우리나라 이런 의약품 중에서도 북미 시장 진출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신약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도 좀 대단한 거고, 물론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 사실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 98%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스코프리 매출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지금은 북미 쪽이지만은 내년부터는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만큼 향후에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쪽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뭐 SK바이오팜 뭐 두말할 것 없이 4분기 흑자 전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전 충분히 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두 번째 CS윈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자마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특히 뭐 유럽 쪽에 대한 폭력, 최근에 볼란트 이제 하부 구조물 이제 1위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인수 비용에 대한 부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년에 좀 개선적인 재무적 개선이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CS윈드는 내년에 폭력적은 충분히 좀 분위기는 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위에 좀 넣었던 것 같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철강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 이쪽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판이나 강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시장에서는 내년을 상조하고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을 그렇다면은 그래도 최근 금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철강의 회복도 높아진다. 그럼 리튬 가치까지 합해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도 그래도 안정적인 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3 세 개만 선정해야 돼서 아쉽게 로봇이 빠지긴 네. 했지만 제약바이오, 풍력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으로 해서 네. 금리 인하 수혜주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에 탑픽인 SK바이오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릴게요. 현재는 약보합에서 91,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추세는 오른쪽 상승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제가 일단 13만 원을 일단 제시를 했고 바로 전 고점이 10만 3천 원입니다. 이게 8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4분기 흑자 전환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도 4분기는 흑자 전환은 사실 무리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회사가 내년에는 북미 쪽에 있는 이런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마 처방전이 전 세계 1위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1위로 간다라는 건 그만큼 의사들이 이 처방전에 대해서 이런 에스코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SK바이오팜은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그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13만 원, 일단 손절가는 한 8만 5천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뜨거운 거 양도세 기준 완화, 금리 인하 기대 있었는데 두 분 모두 다 투자 전략적인 면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뷰노와 SK바이오팜이 탑픽이었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선 코스피가 보합에서만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도 코스닥이 살아나면서 1.48% 오르고 있고요. 장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소외받았던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뜨겁게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타났고요. 또 코스닥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단에 빨간불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의 개별적 종목들은 어땠는지 또 전반적인 시장까지 점검해 드릴게요. 김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월 18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양시장 모두 오늘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다만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좀 달랐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2,56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대 상승하면서 85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왔던 가운데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오늘 HBM 관련 기업들 담아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순매수했던 모습이었네요.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담아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까지 담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뒤로 하고 오늘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기업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주인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와이더 플래닛 오늘도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한 기업 비유 테크놀로지와 철강 기업 동일철강 그리고 베셀까지도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슈와 함께 장중에 급등하면서 상한가가 속출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초전도체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오늘 국내 연구진이 고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상인 네마틱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LMS가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EMAI까지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로 분류되는 기업들 신도기현과 LS전선아시아 그리고 서남까지도 오늘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분을 늘려갔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보였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JW 중해제약입니다. 오늘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벤티지랩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셀트리온도 일본에서 건선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 강세로 마감을 하고 또 HLB도 오늘 간암에 이어서 폐암까지도 효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거의 0.05% 조금의 움직임만 보이면서 1297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걸 키 맞추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코스닥의 투심이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이제 오늘장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투심이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난주는 코스피였으니 그냥 오늘은 코스닥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선에서 중단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요만큼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만큼요? 네. 네. 그냥 860선 정도까지는 너무 요만큼이다요. 그렇죠? 1060선까지 갔으면 참 좋겠지만 네. 언젠가 가겠죠. 가겠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정고점과 지금 2600선 그 2550선 이상까지를 바라본 지수의 흐름과 함께 본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도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더 그동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코스닥 종목들의 매수가 좀 더 활발하게 이어진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더 그래도 코스닥의 투심이 강해질 것이다. 조금 더 지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총 상위 에코프로 그룹주가 뜨거웠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가 그중에서 가장 뜨겁긴 했지만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좋았거든요. 그 양도세 완화 기대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앞서 우리가 말했던 뭐 수출 데이터도 좀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건지 에코프로 그룹주 보유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전기차, 양극재, 뭐 관련된 배터리 셋업체들 대부분 뭐 많은 안 좋은들, 뭐 악재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나왔던 건 다 나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선방을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뭐 하방은 지진을 하겠지만은 행보 장세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뭐 코스피 200에 편입도 됐고 뭐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IPO 시장 때 얘기가 계속 나왔던 에코프로 비행 관련 고객사를 좀 확대되는 다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테슬라 향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아마 파나소닉 쪽으로 해외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예전에 김병수 대표가 실제로 IPO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는 구간이 있다. 그만큼 이제 내년부터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빨리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업황이 회복되고 그만큼 양극재나 이런 리튬 관련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대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그동안 좀 많이 고생들 하셨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굳이 매도세보다는 저도 이제 한 몇 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긴 했었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이제 조금 그 스탠스가 좀 바뀌는 좀 모양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현 구간의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보자 매도할 이유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모두 다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그중에서 또 네오셈도 눈에 띄어요. 12% 넘는 급등 7,1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주간 대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한 주 동안 95%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CXL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여쭤봤는데 약간 실차가 없다. 지금 당장 쓸 수 없어. 매도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계속 달려요. 김민수 대표님, 그냥 눈 딱 감고 계속 달려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갖고 있어야 달리죠.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를 이 자리에서 사겠느냐라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는 일단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는 여기서 대응하기는 일단 이슈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으로 이쪽을 끌어간다라는 쪽의 분위기를 보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다가오긴 다가올 겁니다만 주도권이 어디 가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좋은 거니까 서버 업체 쪽에서 이걸 좀 우리 CXL 메모리 쓸래? 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강한 어필이 들어와야 그러면 인텔이나 아니면 또 칩 업체들이 오케이 쓰겠다라고 해야 이제 거기서부터 착용돼서 쓰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각과 을이 바뀐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를 대응해서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겠느니 특히 시총이 3천억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SSD 테스터가 그렇게 평가를 좋게 받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성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막혀 있다고 많이 봤었는데 네. 거기서 뭐 더 추가로 올려간다라고 하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글로벌 1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정 더 받았던 HBM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네오셈을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혹은 보유하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겠다. 조정받은 반도체 안에서 HBM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화진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저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CXL 단기 소재 같은데 오래 가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오셈이요? 네. 물론 CXL이 이제 인터페이스 쪽으로는 사실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되고 있죠. 뭐 데이터 전송을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뭐 HBM이 성장률이 뭐 내년에 뭐 90%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당장 CXL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나 AMD 쪽에서는 아직 그에 관련된 이제 아직 스펙 CXL 2.0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 생각은 너무 빨리 움직인다.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시장이라는 건 반도체,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도 더 강하게 좀 올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CSL도 순환매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저가에 사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면서 그냥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더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유해보자 네오셈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급등 종목으로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한 RS 오토메이션이 있어요. 25.28% 급등한 15,860원에 장을 마쳤는데 초소형 정밀 정전 용량식 엔코더 상용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공부할 게 많네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뭐 초소형 그러니까 로봇 모션 제어 기업인데 네. 이게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이 최초로 만들긴 했지만은 RS 오토메이션이 이게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협동 로봇이나 이런 모바일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에 이게 상용화하면서 물론 지금 이게 개발한 거는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실제로 이게 수주 모멘텀이 조금 나아져야 조금 향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관련 이런 부품 회사들을 찾아갔을 때
지금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본 걸 쓰겠냐, 국산간을 쓰겠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기술력이 저는 일본 걸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에 대한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이런 로봇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RS 오토메이션을 만든 초소형 정전 용량식 엔코더를 과연 이제 쓸지 여부가 그때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 대응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엔코더가 개발됐다라는 거는 좋은 이야기이기에 그리고 이게 뭐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했다라는 거에 모멘텀을 주면서 오늘 장 주가는 올렸지만 상용화 여부는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RS 오토메이션을 말고 다른 대안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에는 내년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너네 대기업 다 좋다 이거다. 그냥 이제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느냐. 두산 로보티스도 대략 한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두산 로보티스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저는 이제 큐렉소를 항상 늘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내년부터는 유럽이나 동남아 쪽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허가가 되면은 올라갈 시기고 내후년에는 일본 그리고 내후년 26년부터는 북미 시장까지 이미 협력사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의 속도는 가장 빠를 수 있는 큐렉소가 좀 대체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도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2만 초반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17,000원, 18,000원대는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은 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로봇으로 큐렉소로 대안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 안에서 하락한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오늘도 6%의 좀 긴 음봉이 기록되면서 6.1% 하락한 12,3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디스플레이를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내년에 이 디스플레이 시장 가전 교체 혹은 뭐 수요가 좀 회복되고 또 OLED 패널이 적용되는 가전들이 많아지니까 좋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주들의 주가 반응은 이렇게 늦는 건지 김민수 대표님 너무 빠르게 저희가 시간차 공격을 한 겁니까? 증자니까요. 근데 증자가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증자면 모르겠는데 증자 규모가 큽니다.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는 과거부터 이력이 좀 있죠. 잘 안 되면 주주들한테 손 벌리고 그룹한테 손 벌리고 이러다 보니까 왜 LG전자가 지난번에 급락했는지가 이유가 나오네요. 네. LG전자가 지분이 37.9% 갖고 있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1조 3천억의 증자를 진행하는데 이게 만약에 나 싫어 이제 못 받겠어 하고 실권주가 나옵니다. 그거 다 누가 받아가겠습니까? LG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LG의 뭐 물적 분할, 뭐 전장사업부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만큼 시장은 빠르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흐름을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LG전자가 부담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자금은 확보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디스플레이 업종 살아나게 되면은 기대감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OLED 업황이 산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소재 쪽이겠죠. 그쪽에 대한 변화들은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흔들리다 보니까 다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차별화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증자 이슈 때문에 일단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현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강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내일은 무엇을 봐야 될지 빨리 또 한 주 끝나고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뭘 봐야 될까요, 과장님?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연말의 마지막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뭐 30억이냐 50억이냐 뭐 주말에 좀 뜨거웠고 결국에는 뭐 금주 초에 한다고 했었는데 20일 이후에 좀 발표한다라고 있지만은 결국 시장이 이걸 기다려왔던 만큼 과연 이게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영향이 물론 최근에 오늘도 또 외국인이 수급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주 시장에서 옵션 만기 이후에도 꾸준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냐 2차전지냐 이걸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건설주, 뭐 제약바이오, 게임 결국에는 내년 1월 효과까지 이런 흐름대로 계속 충분히 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산타가 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양도세 완화 여부 촉각을 계속 곤두세워보자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양도세 이슈보다 더 핵심인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앵커님은? 전 조정 안 받을 것 같아요.
차트를 봤는데 예. 왜 이렇게 불안해지죠 갑자기? 제가 차티스트잖아요. 차트를 봤는데 지금은 예. 전고점 트라이 하고선 이제 좀 더 필반이 올라가면서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위안이 되지는 않네요. 상당하게.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대감이 좀 앞서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되면 소화하고 그다음에 다음을 갈 때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시장이 그래도 신흥국 입장 쪽에서 좀 덜 갔으니까 같이 올라주는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 패턴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조정세 여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괜히 뭐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시장의 수상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